어째야 본전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를 제기해서 꼭 영토를 얻겠다는 의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구한 자들이 만족하는 그 무엇이든 이익인 겁니다. 과연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겠다는 결심일까요? 흥분하고 돌아서면 독도는 남아있어도 다른 무언가를 빼앗긴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시커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영토 분쟁이라는 걸 가지고 오프닝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나요? 멘트를? 예, 그런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일본의 영토 분쟁.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거의 저자가 예.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영토 문쟁을 다룬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은 일본이 영토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영토 분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일인데 한 발 떨어진 시선으로.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다행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일본이 영토 문제 가지고 주변 국가들하고 많은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도가 걸려 있죠. 근데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독도가 걸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독도 문제만 바라보면은 오히려 폭넓게 참고해야 될 만한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위아래 쪽의 영토들. 그렇죠. 예. 그게 재밌는 게 보면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하고 지금 걸려 있고요. 북방 사계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걸려 있죠. 근데 그게 케이스들이 다 달라요. 이렇게 절묘하게 케이스들이 다 다를 수는 없거든요. 이래저래 좀 일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우리도 냉정하고 차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케이스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북방 사계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제일 억울한 케이스거든요. 예, 그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에 졌다는 이유만으로 러일 전쟁 때 이제 사할린 남부를 뺏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보복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사할린 뺏기는 건 당연하고 일본 섬 4개를 이제 소련이 점령한 다음에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억울한 케이스고. 네. 그래서 억울하면 자기 땅을 뺏겨가지고 시료 지배를 러시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요건 조금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일본이 자기들 중국이 좀 혼란스러울 때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료 지배를 일본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독도는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일 전쟁 때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편입해 간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시료 지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래서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다 다른 거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외교 전략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좀 능숙한 대응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예. 이 사람도 이제 좀 외교적인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영토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분들은 보통 생각하기에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인 근원 같은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시비가 걸리면 무조건 우리 건데 나쁜 나라가 그렇죠. 우리의 이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감히 저놈들이 독도를. 그렇죠. 그건 센카쿠 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 땅에 중국이 하는 식이고 북방사계선 걸리면 억울하게 우리 땅 뺏어간 다음에 이런 식의 감정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건 반대쪽 국민들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 맹점이 오히려 국익에는 상당한 반대로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흥분할수록 손해죠. 흥분할수록 국익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이 저자는 상당히 힘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또 사견이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대응이 외래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독도 문제든 심지어는 나중에 간도 문제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무조건 우리 거 차지해야 되고 남들이 한마디를 하면 우리는 10마디를 떠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많이 떠드는 게 손해일 수가 있다는 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간도는 우리 땅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저희가 방송에서 우리 땅이다 아니다 이 시비를 여기서 가릴 수는 없는 전 거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정서가 이제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이게 팔이 예. 안쪽으로 굽기가 쉬운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방송에서 말씀드릴 땐 조심하고 싶거든요. 우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역사적 근거를 이런 걸 따질 수도 예. 없는 거고 그래서 잠깐 보류를 해두고 예. 넘어가자면은 그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국제사회를 레프리 없는 축구 경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룰도 없는 판에 무조건 힘 있는 쪽에서 밀고 들어가서 심판도 없으니까 뻔뻔하고 상대 힘센 놈이 장점이죠. 걷어차고서 골을 예. 넣어도 골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라는 예. 식으로 영토 분쟁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발상이 있었고 네. 실제 일부 통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부 통한 케이스만 생각하다가 예.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음. 그걸 많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복국가 시대에 칼 들고 하는 전쟁이라든가 기껏해야 전술 무기 정도가 활용되는 전쟁에서는 뺏고 점령한 다음에 기정사실 만들어버리면 그만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점령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사실 전쟁의 역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다른 변수가 생겨요. 무기가 너무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전략 무기 같은 것도 나오다 보니까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전쟁하면서 얻는 피해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돈도 일단 네. 들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 이제 전면전으로 붙었을 때 나오는 피해보다 이익을 주는 전쟁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네. 그냥 내 거라고 주장해서 상대방한테 강요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서로 간에 무조건적으로 안 통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외교전만 지루하게 계속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외교전이 내 것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외교전은 양쪽에다가 피해만 안겨주고 그걸 오히려 제3자가 경하게 이용해 먹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라면은 우리보다는 훨씬 강대국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이나. 예. 근데 그 일본도 미국 같은 나라한테 많이 이용을 당했어요. 미국이 그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니 아니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친미 주장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나라든 특히 미국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나라들은 사실 남을 위해서 사는 나라들은 아니거든요. 국제사회라는 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네. 예. 그 일본에도 똑같아가지고 예.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예, 참고할 만한 게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국경 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자가 첫머리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피해자 쪽에 서거든요. 국가나 국민들은 분쟁이 벌어지면은 어쨌든 그 분쟁의 피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네. 소수의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영토 분쟁에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군부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소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를 예를 드는데 그 분쟁이 벌어졌을 때 양국 군부는 힘을 갖게 되죠. 당연히 힘 갖게 되고 그렇죠. 군수산업도 좀 더 발전이 그렇죠. 되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사실 외교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 것도 무시를 하고 대립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필요한 분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 군부를 들었습니다만 군부 말고도 네. 군수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선동에 나서는 언론이라든가. 그렇죠. 이익 집단이 있겠죠.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득권층 내지는 국가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일부러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도에서 우리하고 일본 순시선이 서로 총질을 했다. 그럼 해군에서 무슨 또 최신의 무슨 구축함을 사야 된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북한하고도 충돌이 벌어졌을 때 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저걸 가만히 뒀느냐고. 상대방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침몰을 시켜버려야 되고 저쪽에서 한 발 날아왔으면 이쪽에서 전투기가 날아가지고 저쪽 기지로 쑥밭을 만들어야지. 그걸 왜 참았느냐. 또 실제로 잡지나 언론 쪽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 일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이거는 서로 간에 못 물러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연평도 주민이 한 절반이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 연평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영토 분쟁이니까 북한을 꺼내놓은 건 그렇습니다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하고 충돌을 얘기하자면은 요즘 사람들은 현대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껏해야 2차 대전 때 무기처럼 포탄 몇 발 터지면은 반경 몇 미터 정도, 몇 미터 정도의 피해인 걸 생각하는데 요즘 포탄들은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제대로 쏴가지고 웬만한 거 터지면 반경이 몇백 미터씩 나옵니다. 거기서 쏘면 지금 서울까지 제가 일산 사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정거리에 들어가요. 일산 이남까지도 사정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산 아파트 단지에 포탄이 몇 발만 떨어지면은 아파트 단지 하나 쑥밭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분당 사시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분당이라고 별로 안전한 거 아닙니다. 포탄 아니면 공격할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포탄만 가지고 쏴도 아파트 단지 하나 쑥밭 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조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평도를 북한이 때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좁은 지역이고 제한 피해를 줘봤자 연평도 주민이라는 소수한테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상징적인 공격이라는 식으로 거길 때린 거지. 본토 쪽에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가 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를 때렸으면은 나중에 그 피해를 보상하고 어쩌고 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또 주요 인물이 죽기라도 하면. 그렇죠. 인물이라든가 인적 물적 피해가 막 조단위, 몇십 조 단위가 나면은 그거는 맞고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전면전 벌어지면 이거는 처음에 맞은 게 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10조, 100조 단위로 늘어나고.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양쪽 다 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느 쪽인가가 끊어야 되고 사실 힘 있는 대한민국에서 끊은 거죠. 왜 그러냐면 힘 있는 쪽은 굳이 전쟁을 안 해도 보복수단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한 이명박 정부 때도 보복을 안 했다고 자꾸 북한에다 그래서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안 보이는 쪽에서 조용히 보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매스컴에서는 여과 없이 진실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그게 정부나 군부나 이런 데 압박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죠. 또 그런 사람들의 일부는 이익 집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 뒤에는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을 하라든가 뭐를 들여와야 된다든가 하는 얘기가 뒤따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30배를 쓰면서 뭘 그렇게 그러나 모르겠어요. 북한에 30배 정도 된다는데. 아니 그거야 여러 가지 이제 구조 문제도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불필요하게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국가적으로 좋을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제3자들한테 이용당하는 케이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가 되는데 북방사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억울하게 뺏긴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유화 제스처를 취했냐면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한때 제2의 경제대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두 단계 내려갔다고 해도 역시 일본의 경제력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지금보다는 어쨌든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랐었을 시점에 또 소련이 어려워지면은 소련도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본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필요한 쪽에서 상대방한테 뭔가
선물이랄까 이런 거를 던져주면서 관계 개선을 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게 북방 이개섬을 반환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련에서 예,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그러니까, 차관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그런 네. 걸 바탕으로 그 손을 내민 적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깽판을 놨느냐? 미국이 깽판을 놨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소련이 또 기운 차리는 게 싫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소련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고 친해지고 이걸 통해서 일본과 소련의 관계 개선 그리고 협력이 증진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많은 이익이 발생할 건데 그거는 미국에게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남 잘 되면 배 아픈 것도 있지만은 사실 교류가 활발해지면 미국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소련이.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본 자본 같은 경우에 소련에 들어가서 할 게 뭐 많죠. 투자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이게 단순히 가까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제휴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미국에 그 기댈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군 기지 같은 문제도 일본이 소련의 위협을 받는다는 이 압박감이 심해지면은 감히 미국 보고 나가라는 말은 못 하지 않습니까? 항구를 내주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또 네. 뭐 조건 하다 나가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조건 같은 경우에 까다롭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미국이 간다 그럴 때 바지가랭에 붙들고 늘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됐던 시절도 있었고 요즘에도 그렇게 안 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바지가랭이를 자꾸 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정을 하는 쪽에다가 있어 준다는 쪽이 뭐가 됐든 간에 조건은 유리하게 짜게 되죠. 뭐 그게 분담금을 이제 내라든가 소파 협정의 뭐,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분담금 뭐 자기들 유리하게 예. 하게 되니까. 근데 뭐 나가도 좋다는 입장이면은 이제부터 있으려면 너도 공짜로 있는데 뭐 좀 세 좀 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항구 이용료 내야지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 뭐 비행장이나 필리핀 예.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크 공군기지나 뭐 수륙난 같은 경우에 결국은 토해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의 그 다른 나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미국이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지도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뭐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케이스를 보면은 예.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걸 막은 거거든요. 자기네 이익에 반하면 어떤 경우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뿌리를 캐 들어가고 보면은 예. 좀 노골적으로 등골이 서늘한 예. 발상을 했다는 게 나온다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이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의 영토 문제가 그때 표면에 올라섰을 예, 예. 때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북방사계 섬도 당연히 표면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요 관계는 아무래도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그때는 발언권이 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련과 함께 전승국으로서 목소리를 올릴 수 있는 게 그때 미국하고 영국이었는데 그때 미국이나 영국 문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북방 사계섬에 대한 그 서술에 대한 어투를 애매모호하게 하자. 왜 그러냐면은 명백하게 해둬버리면 그게 하나의 결정이 돼버리니까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간에 그런 데서 명백하게 돼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하게 딱 놔둬버리면 싸움 나야 힘센 사람들이 가서 한 수를 둘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 옆에서 개입하기도 좋고 또 한 네. 가지는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과 소련 간의 영원한 분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영원히 싸우게 만들어 놓고 커미션을 받아먹는. 자기들은 옆에서 이제 그 싸움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일본 국민에 대해서도 일본이 소련 같은 나라하고 분쟁을 벌이게 되면은 주일 미군을 비롯한 미국이 일본 편에서 싸워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막상 역사적으로 반세기가 넘게 일본도 여러 군데서 영토 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이 나선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서지는 않죠,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선 케이스가 없다는 거를 예. 뭐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50년의 역사 속에서 나선 케이스가 없다는 걸 이 저자는 보여줬지만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자기하고 이권이 없는 남의 나라 영토 분쟁에 뭐가 좋다고 나서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선을 뭐 걷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엔
아까 얘기는 일본 위주로 얘기했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 독도 문제가 있었을 때 미국이 명확하게 네. 나서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절대 못 나서죠. 그러니까 항상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 양쪽의 압력에 자기는 면피를 하면서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선 정도에서 딱 줄타기를 하거든요. 양쪽에 군함을 한 대씩 팔아먹나요? 뭐 군함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 불안하니까 사실 미국 쪽에다가 여러 가지로 로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이제 균형 조정해가면서 로비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대해서 빼먹을 수 있는 이익은 다 빼먹는 게 그런 게 외교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회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용하는 쪽이야 당연히 국제사회 이 험한 사회에서 이용을 해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 당하는 쪽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을 당하는 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건 그렇지만은 미국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그 환상 때문에 당하는 건 또 뭐냐는 거거든요. 그건 참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당하는 걸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공 내세우는 사람들. 반공이기 때문에 반공의 맹주인 미국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반공과 친미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을 욕하기만 해도 미국에 대해서 욕도 아니죠. 비판을 하기만 해도 종북 좌빨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일본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종북 좌빨 타령하는 일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참고를 해야 될 얘기라는 거죠. 책을 통해서 일본의 영토 분쟁, 마고사키 우케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사례, 일본 작가가 쓴 책이지만 그러면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내용이 많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에 와서도 많이 그 얘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존도 때문에 소련하고의 그 관계 개선 부분 이런 부분도 놓쳤지만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주은혜였던가요? 그 수상 시절에 일본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사실 그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영토 문제가 불거지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이 수교의 걸림돌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섬은 남았는데 양국 관계가 영원히 국교가 회복되지 않고 협력을 안 하면 뒤집어 말하면 그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거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일본과 중국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애매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류를 해둔다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보류를 해두겠다. 그런데 그 의미에는 나중에 이제 자세한 말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 내용에는 중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그 뉘앙스가 강하게 시사가 됐다는 얘기죠. 사실 그 다오죠. 네. 저는 이제 센카쿠 열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1400년대인가 그러니까 명나라 시절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절부터 중국 땅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재는 일본이 시대 지배를 하고 있고 그걸 뒤집어서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독도가 아닌 뭐 독도를 좀 제껴놓더라도 그런 비슷한 섬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교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거를 언제인지도 모를 때까지 보류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여론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그 맹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아무리 그때 중국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보다 공산당이 힘이 쓸 때죠 더. 힘이 덜할 때라고 하더라도 그거 몰라가지고 보류를 하자고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실 일본과 수교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하고도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하고도 수교를 하고. 근데 이게 중국을 개발하는데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개방하라고 수교를 하지 않았으면은 중국이 과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등치만 큰 바보일 수 있죠. 그렇죠. 중국은.
그러니까 힘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물론 저자는 그거보다 한 차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했었는데, 오히려 일본 쪽에서 당시에는 문제의 씨앗을 뿌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언을 한 내용을 그때는 뭐 엠바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내용이 공표가 됐다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분쟁에 뭐가 유리해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일본 그 외교 관리들이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딱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상황을 외교무소 한쪽에서 조용히 묻어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익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집에는 일본이 하고 있지만 중국이 더 외려 이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겼다고 본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공표가 되지 않음으로써 일단 외무성 안에서도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이 뭐 앞에 사람들 얘기를 아무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그래도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조용히 묻혀버린 거예요, 몇십 년간.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국 그 공표가 되지 않으니까 중국 쪽에서 요즘엔 도발을 좀 하지 않습니까? 중국인 선장에 하나 상륙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잡아가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버렸는데 잡으면 또 외교 문제가 돼가지고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외교적인 얘기, 그러니까 중국이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미리 공표가 돼 있었으면 중국 쪽의 입장에 더 곤란할 뻔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알겠다고 조용히 묻어놓으면서 오히려 일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전으로 본다면 좀 부럽네요. 중국이. 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일본의 실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그 국제적으로 입장이 곤란하게 몰릴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났다면 벗어난 셈이니까요. 그런 것을 그 책에 나와 있는 일본의 영토 분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전략들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흥분하고 이런 일은 좀 줄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독도 문제도 좀 얘기할 때 참고할 만한 전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내일 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소개해 주신 책 일본의 영토 분쟁 마고사키 우케루 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눈을 뜨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 거 빼앗기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방어를 안 하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그러나 빼앗으면 그런 사람은 강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될 건지 고민이 많아지는 아침입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